아파트값 얘기해볼게요. 서울 아파트값 요즘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국유재산 종합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래된 청사와 국유지에 한 공공주택 15,000가구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 기자, 이 공공주택이라면 어떤 걸 말할까요?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발표를 하면서 국유재산의 성격을 뭐라고 했냐면 네. 초혁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라고 했어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면 사실 젊은 층,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층에 대한 어떤 주거적인 안정성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어딘지 궁금해요. 사실 네. 집을 지어놓으면 저기 어디 부지 확보가 편한 경기도 외곽에 지어놓으면 네. 사실 분양을 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른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15,000호 플러스 알파니까 네. 서울시 노른자 땅에다가 이걸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청사 국유지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네네. 보실까요? 지금 네. 보시면요, 성수동 계속 핫하죠. 거기 네네. 경찰 기마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4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신정동 서울 출입국 관리소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 300가구 정도 있고요. 광명 철산동 광명 세무소 200가구 등을 이제 분양하기로 하는 등 노후 도심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럼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곳들도 사업 속도 낸다고 지금 나오는 곳들이 그런 것이죠? 네네. 기존에 있는 곳은 사실 용산 유수지 300가구, 대방 군관사 185가구, 종로 복합청사 50가구,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여기가 원래는 35년까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 2, 3년 앞당겨서 조기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한 네. 가지 첨가. 네. 저 굉장히 중요한 발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저 땅, 노른자 땅 팔았을 거예요. LX가 개발을 해서 네. 터 닦고 민간한테 팔고 거기서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저런 형태의 공공주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 위치도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살 수도 있는 네. 그런 공공주택이 생겨야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주택 공급 얘기, 이거 국유재산 종합 계획에 나온 일부 얘기고요. 조만간 공급 대책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오는 예상되는 네. 내용들이 있나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결국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요. 오늘 어떤 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앞으로는 공급 중심을 할 때 지금 현재 보자면 문재인 정부 동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착공 비율을 보니까 4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놓고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척 상황을 빨리빨리 체결할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서 빨리 공급을 확대해서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유재산 얘기에 좀 눈길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된 자산은 바로 국유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납된 주식이 나라 재산을 불려줬다면서요? 이게 물납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좀 팔기가 쉽지가 않겠죠. 인기 없는 땅이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는 그냥 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네. 약간 가격 충격이 있겠지만 근데 비상장사 이거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아, 받기는 했어도.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납을 받은 다음에 그 물납받은 그 회사가 사실 성장을 못하면 오히려 상장 받은 주식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사실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내용. 바로 태광실업 주식입니다. 네. 2020년에 박연차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네. 유족들이 이 세금을 못 내니까 물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광실업 주식에 TKG 태광 주식으로 3천억 규모를 납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나이키 신발 ODM의 한 10에서 15%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아,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맞아요. 회사였군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매년 한 1,000억 이상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납부를 했는데 그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정부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비상장사잖아요. 네. 대주주가 지금 현재 그 주식을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네.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로 정부 지분을 사들이면 자기 지분율은 올라가는 올라가고, 거잖아요. 네. 회사에도 좋고 정부는 돈을 벌어서 좋고 약간 윈윈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네. 이런 경우들 교수님 좀 종종 있었던 건가요? 아니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기재부는 사실- 웃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태광이 사실 조금 네.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건 이상, 311건 이상 저기 비상장 주식 물납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168개 기업만 살아 있어요. 아까 우리 고란 기자 말씀하신 대로 네. 한 160개는 사라졌고 상폐가 됐거나 아니면 청산을 했거나 이렇고 지금 160개만 살아 있고요. 나머지 지금 가장 큰 게 NXC 즉 그 넥슨 지주회사거든요. 네. 김종조 장이 타계를 하면서 29.1%를 정부가 물납을 받았어요, 상속세로. 요거 너무 커서 지금 사갈 데가 없어서 고민인 아, 건데. 정부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주식도 많다는 얘기군요. 많죠. 이렇게 지금 세금으로 상속세. 네네 한 6조, 등을 7조쯤 되고요. 아, 예. 여기 이제 넥슨을 빼면 한 7천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넥슨은 아마도 뭔가 게임에서 뭔가 하나 대박이 나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정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 도움이 되는 일이 좀 있으면 되는 일이 좋겠네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비상장 회사들도 상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현금으로 회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거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좀 더 관리를 해서 실제로 물론 이제 기업 경영의 그 의사결정까지 침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최소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는 골칫덩이 주식일 줄 알았는데 나이키 운동화에 웃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공항 한번 가볼게요. 여름 휴가 기간 아마 해외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공항하면 면세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인천공항 면세점이 과거에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했는데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그 23년에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가 입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롯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신라 등이 이제 됐는데 네. 그때 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 엄청 늘 것 같아.라고 해서 임대료 상장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야 면세점 매출 늘겠지?라고 하니까 객단가로 해서 객당 얼마로 그 매출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내라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거. 네, 임대료를요. 네. 그래서 이 신라가 객당 8,987원. 그러니까 제가 한 명 가면 신라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다가 8,987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구조예요. 네. 그리고 신세계는 9,020원 임대료 내는 조건으로 10년짜리 사업권 따냈어요. 근데 여객 수는 늘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하는. 그렇죠. 근데 사상 최고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공항을 나갈 때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한번 싹쓸이 쇼핑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면세 쇼핑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사람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안 되니까 신라와 신세계 등이 야 임대료 이거 조정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인천공항 측은 아 이거 배임 문제가 있다. 우리 못 바꾼다라고 하고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라랑 신세계 면세점에 2천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더라도 철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계약 기간이 10년이었는데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지금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크고요. 교수님 이 갈등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마도 그 롯데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롯데가 이제 면세점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자가 거의 막 100억씩 나오니까 아, 나 이거 못 하겠어요. 1,900억 내가 손에 그냥 부담하고 네. 그러니까 위약금이죠. 위약금 물고 그냥 빠질게요. 빠졌어요. 롯데 입장에서 지금 해피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군요, 롯데는. 롯데는 다시 들어갈. 그러면 신라랑 신세계는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위약금 물면 나갈 수가 있죠. 차라리 위약금을 2천억이나 내고 나가. 그것은요. 그런데 부담스럽죠? 한번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위약금이 그렇게 위약금 물고 나가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은 면세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관광은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이거를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고 나와야지 그냥 임대료 안 내려준다고 나간다. 이거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라하고 신세계가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는 좀 달라진 관광 형태에 맞춰서 네. 좀 연쇄 사업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아울러서 싶습니다. 인천공항 역시요. 네. 여기도 수익 다변화 해야 됩니다. 아, 언제까지 네. 임대료에만 의존할 수가 인천공항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